안녕하세요. 김달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증가세라서 참 걱정들도 많고요. 빨리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서 저희들이 일상을 좀 되찾아가고 또 문화예술계도 더 이렇게 활력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작가를 다시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9번째는 백남준 선생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남준 선생님 1932년생으로서 2006년에 74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벌써 떠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다시 그 백남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는 요번에 12월에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최근에 그 백남준 작품 3점이 소장이 되게 됐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신사 뉴스라든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그 3작품을 소장하게 됐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그 소장된 작품 중에서 백남준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 아시죠? 그 베네치아 비엔날레 1993년에 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대표작 황금사자상을 탄 작품이 결국 우리나라에 소장이 돼서 그 시스틴 채플이라는 작품이 28년 만에 고국에서 전시가 됐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 큰 벽화, 남성과 아담과 이브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맞닿게 하는 그런 벽화, 거기를 재해석한 작품 40여 개 프로젝트로 영상화해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확보, 저작권과 관계 개선에도 청신호, 이런 것이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이 작품이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탄, 정말 누가 뭐래도 백남준의 대표작이 한국에 이렇게 소장이 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번에 백남준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한번 리바이벌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3점 중에 한 점이 또 이 거북선 모양 이건데요. 또 울산 하면 우리가 반구대 암각 벽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조선일보는 백남준의 거북이 반구대의 고장 울산으로 소장이 됐다. 그래서 울산 시립미술관 1호 소장품이 됐다. 그래서 이 미술관은 1, 2, 3호 소장품을 모두 백남준에게 채워줬는데, 백남준에게 베네치아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안긴 시스틴 채플 1993년도 작품과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그 3점이 소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백남준 하면은 많이 또 알고 있고 또 제각각 생각하는 평가와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남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세계 미술사의 비디오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정말 미술사에 자리매김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남들보다 앞서서 어떤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굉장히 미래가 우리가 예상 못했던 신세계로 열리는 것처럼 그 백남준은 일찌감치 한국을 떠나 일본, 독일,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기계와 공존하는 어떤 사이버네틱에 대한 미래를 예언했죠. 그리고 예술 행위가로서 어떤 다자 간의 쌍방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하면서 자연과 문화의 공존, 또 동서양 문화의 융합, 융복합, 이런 걸 실현해 갔던 작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남준에 대한 작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 그 옥션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보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평가에 비해서는 아직 옥션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낮다. 그래서 2017년에 이 국내의 경매 기록을 보면 바나, 해와, 사진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82점 중 56점이 낙찰이 되어서 낙찰률은 68%, 총액이 23억 원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단색화에 김한기, 정상화, 박서보 절반에도 못 미치고 또 다른 아시아권 작가에 비교해도 이 작가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백남준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방송하고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저희 지금 백남준에 대한 자료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 중에 한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 스크랩북이 10권이나 되는 거예요. 백남준에 관련된 기사. 그래서 이게 10권이 지금 저쪽에 꽂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 백남준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 엑셀로 정리를 해서 7개의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 백남준에 대한 연구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출력을 해보니까 A4 41매,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백남준의 연구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에 오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책도 워낙 많아서 다 이렇게 꺼집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일찌감치 백남준 선생 연구에 앞장섰었던 김홍희 선생이 92년도에 냈던 건데 다시 증보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백남준 디자인 하우스의 이런 책에서부터 또 그 갤러리 현대에서 여러 번 전시를 했었었죠. 갤러리 현대에서 만들었던 이런 작품집, 또 대표적인 또 백남준 연구가의 한 사람이었던 이용호 선생님이 삼성출판사에서 냈었던 이런 화집, 이런 게 있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크게 백남준 비디오 때 비디오 땅 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작품집에서 백남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백남준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알려진 것이 좀 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쭉 제가 오늘 보도를 살펴봤더니 국내에 이제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처음 보도됐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69년도에 제1회 서울국제 현대음악제에 이 백남준이가 참여했었다는 이런 정도가 어쩌다 이제 간간히 나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70년대 들어서 서독서 세계 최대 전위미술전을 한다. 거기에 한국인 백남준 씨도 참가하게 됐다. 이렇게 외국에서의 활동이 겨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도되는 정도. 이게 중앙일보 77년 8월 16일자인데요. 온실안에 TV 배치한 작품 출품 전통미술서 벗어나자 700명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환경오염 풍자된 이런 작품도 했다. 그래서 해외 문화 소식을 통해서 백남준의 활동이 이렇게 국내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백남준이 한국 우리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80년대 초반, 그 당시 한국일보를 보면 기상천외의 비디오 예술 한국인 백남준 씨가 창시자로 뉴욕 미술 무대에서 다시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백남준을 비디오 미술의 창시자, 연주하며 옷 벗고 부수고 뒤틀린 영상까지 음악, 미술 한 장르로 동적 예술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 전시가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백남준이 이 악기 이거를 지금 끌고, 바이올린인데요. 이걸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뒷모습,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국내에 이렇게 이미지가 막 이제 보도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명성을 얻었다. 퀼린, 암스테르담 다투어 그걸 해고전을 연다. 최근에 범세계적으로 평화주의 소재를 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문화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점점 가까워진 거죠. 83년도 이 조선일보를 보면 우주예술제 신정의 새로운 해에 열리는데 여기에 백남준이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백남준을 우리 정말 국민들이 다 인식하게 된 거는 1984년에 백남준이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이런 거를 뉴욕, 파리, 서울을 이어서 어떤 사상 처음으로 위성 쇼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백남준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좀 더 가까워진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거는 그 백남준이가 84년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방송이 되면서였었고요. 그 당시에 백남준이 그 52세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때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 조각가하고 그 미술평론을 했었던 최유주 선생 같은 경우는 화려한 비디오 문화를 서구에 먼저 알렸다. 이런 얘기. 또 김중업 건축가는 음악의 세계 보여준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 근데 좀 과욕으로 산만해졌다. 이런 이제 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활동은 정병관 그 당시 이화여대 교수죠. 백남준의 위성중계쇼와 개인전, 내용, 기술서 압도적인 개성이다. 또 백남준의 이 전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당시에 신문 지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뭐 이 주간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은 비디오 아트 창시다. 백남준의 뭐 삶과 예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그 부인이죠. 구보다 시겠고와의 어떤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잡지라든지 여기에서 그 평이 굉장히 나왔는데요. 이게 광장 84년 2월호에 국립현대 미술관, 이 당시 유준상 선생님이네요. 이 당시 유준상 선생님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전문의로 있었는데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보고 해서 그 우주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런 잡지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평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신동아 84년 2월호에 보면 우리 그 이화여대 음대 교수였던 그 황병기 선생님, 그 음악가죠. 백남준과 비디오 예술의 미학. 그러니까 어떤 백남준을 미술이라는 한 장르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융복합 모든 예술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죠. 그가 더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다가왔던 거는 84년 6월쯤에 백남준이가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낳은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이 35년 만에 환영. 그래서 작품 기자재 상이차 일주일 체류를 한다. 일본서 아티전 열려 문학의 떠들썩. 그래서 금이 환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부인, 그 부인도 그보다 쉽겠고도 작가죠. 그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 또 뭐 예술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그 당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보도. 또 84년 그때 보면은요 서울 올림픽 때 오대양
육대주를 잇는 영상쇼를 기획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네 날뛰기 심양이 신청이도 소개할 터 날 알아주는 수출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왔고요. 신화를 파는 것이 나의 예술이다. 백남준이 말하는 비디오의 예술과 인생. 그래서 국내에 어떤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85년도에 또 잠깐 이제 두 번째 한국을 왔던 것 같아요. 백남준 씨 그 6월 9일 두 번째 서울 나들이 비디오 예술로 한국을 알린다. 서울 스포츠 등 프로 제작에서 이 당시 이제 86년 행사 때 어떤 큰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이 86년 아시안 게임 그때 맞춰가지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바이바이 키플링이 동서의 새 만남 86 메시지로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서 미국과 일본에 위성 중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86년에 보도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이바이 키플링이 미국, 일본서 그러니까 4달 5일에 동시 방영을 한다. 한국의 발전상을 생생히 마라톤 경기에 맞춰서 생방송을 한다. 그래서 이게 86년 10월에 이렇게 막 보도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 바이바이 키플링이 행사가 이게 우주쇼가 끝났었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환영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또 당시 조선일보를 보면 예술을 내세운 일본 선전쇼였다. 백남준 비디오 바이바이 키플링이 시청자들은 실망했다. 미국, 일본 위주의 한국은 들러리로 끼워진 격이 됐다. 소재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미지 왜곡 우려. KBS는 거금만 내고 허탕친꼴 비판도.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비디오 쇼가 또 이렇게 비판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86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1층 중앙홀에 있는 그 다다익선 그거에 대한 계획이 86년에 나왔습니다. 백남준의 새 비디오 아트 다다익선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구소장이 된다. TV 수상기 1000개. 이게 1003개가 10월 3일 개천절에서 그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될 거다라는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86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88 올림픽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다다익선이 자리를 잡아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당시에 조국 올림픽에 바치는 TV 탑이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이게 88년 9월 11일자 신문인데 오늘 새벽 세계 10개국에 생방송을 한다. 1003대 TV 탑에서 제사로 절정을 이룬다. 제작비 100만 불, KBS에서 25만 불을 부담을 한다. 백남준 세계와 손잡고 화려한 위성쇼 펼친다. 그래서 세계와 손잡고 이것을 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80년대 이야기이고요. 90년대 그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뭐 그때 뭐 무당굿이다 이런데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행위 미술이라고 할까 이런 굿판을 벌였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백남준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백남준 선생의 그 한국에 알려지기까지 그리고
90년대 시작할 무렵까지의 백남준의 그 자료를 통해서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되돌아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백남준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우리 미술가로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미술사에 자리 잡은 이런 작가이죠. 그런데 그 백남준에 대한 우리가 그 후에 지금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요. 또 이 창신동에 백남준이 살았다는 그 백남준의 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백남준의 그 까달로코 레조네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다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백남준은 1988년 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었던 그 1003개로 만들었던 다다익선에 대한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브라운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보존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지금 그거 다시 공사라고 해야 될까? 그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다다익선이 멈췄고요. 또 그 백남준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2013년에서 1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까달로코 레조네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창신동에 있는 그 백남준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장기적인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더 백남준을 아끼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더 백남준을 더 단단하게 우리가 미술사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고 우리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